항상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냈던 토트넘 허스퍼와 맨체스터 시티, 이번에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이 경기를 앞두고 맨체스터 시티의 주요 선수들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대결 구도를 이루는 선수들에 대해서 샅샅이 분석하고 풀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스카우트 H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 정말 중요한데 특히 이제 맨시티에서는 최근에 그릴리시 선수의 활약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왜 그릴리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태까지는 어쨌건 간에 실패작에 가깝다라는 평가를 들어왔었잖아요. 하지만은 최근 활약상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최근 올라오는 선수여서 그래서 조금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스토리가 워낙 많은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게다가 손흥민 선수와도 조금 인연도 있고 친분도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 특히 그릴리시가 사적으로도 이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서 극찬했던 일화가 있어서 다양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맨시티와 토트넘의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1월 20일 금요일 새벽 5시에 킥오프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에 열리는 경기인데 이 경기 뭐 양팀 모두 절실해요. 네, 뭐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도 어쨌건 간에 그 최근 공식 대회 2연패에 빠지면서 이로 인해 그 일단 뭐 리그컵에서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리그에서도 1위인 아스널하고의 승점 차가 벌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승리가 절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패배하면서 4위권 뉴캐슬, 맨유와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솔직히 지금은 이제 토트넘이 4위 경쟁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인데 이 경기를 양팀 모두 이길 경우에는 조금은 상황 반전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반면 이제 패하는 팀은 1위 경쟁 그리고 4위 경쟁에서 더 밀려나게 될 위험성이 있고 무승부로 끝나면 양팀 다 멸망이죠. 그런 가운데 사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선수들의 가해지는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했던 것인지 일주일 사이에 일단 말씀하신 리그컵, 카라바오컵에서 탈락을 했고 또 맨체스터 더비에서 지면서 오히려 이제 맨유까지도 추격을 해오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미 프리미어리그 우승도 많이 해봤고 카라바오컵 우승도 많이 해봤다. 걱정하지 않는다. 뭐 약간은 그러니까 지금 무관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맨시티 올 시즌 무관하는 거 아니냐. 그거에 좀 약을 치는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이제 챔피언스리그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얘기가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은 뭐 이러다가 또 FA컵 우승에 만약에 그친다면은 뭐 FA컵이 가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중요한 대회였다 이렇게. 근데 이런 건 원래 감독들이 다 하는 수사하기 때문에요. 사실 맨시티는 솔직히 지금 챔스 우승이 가장 중요하긴 해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챔스 우승 못하고 나서 얘기했잖아요. 리그가 가장 중요하다. 가장 꾸준한 성과가 나오는 대회다. 근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맨시티한테 가장 중요한 건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어쨌건 간에 2연패가 이번 시즌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인 거거든요. 그리고 펩 과르디올라의 팀이 여태까지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적이 데뷔 시즌 이래로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뭐 사실 리버풀의 우승을 내줄 때는 조금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혼란까지 영입을 했고 마지막에 퍼즐 고각이 들어와서 초반에 엄청난 상승을 보이다가 오히려 이제 월드컵 시기 이후에 조금 꺾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오히려 맨체스터 더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대하지 않았던 그릴리시의 활약, 뭐 그전 경기도 활약이 좋긴 했지만 좀 최근에 월드컵 시기 이후에는 오히려 그릴리시가 좀 팀의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 프리미어리그 4경기에서 3골 3도움을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프리미어리그 8경기에서 1골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극도의 부진이다. 사실 뭐 그릴리시 선수에게 지불된 이적료를 생각한다면 더없이나 이건 뭐 최악의 영입 아니냐고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그게 그럴 만한 게요. 맨시티 입단하고 첫 프리미어리그 34경기에서 3골 3도움 기록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생산성을 보자면 사실 이 선수가 에스턴 빌라에서도 골을 책임지고 득점 생산성을 거의 주도하던 선수인데 맨시티 오면은 사실 더 좋은 동료들이 많으니까 더 많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침묵했다. 다만 이제 최근 4경기를 보자면 조금은 이름값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뭐 리즈전에 멀티 도움을 한 것도 그렇지만 첼시전에 활약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첼시전에 교체 투입되자마자 이제 바로 도움을 올렸고 또 이제 맨유전에도 교체 투입되자마자 바로 골 넣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릴리시가 조금은 토트넘과 경기를 앞두고 컨디션이 좋다. 근데 어쨌건 간에 그릴리시 하면은 이제 1억 파운드로 영입한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맨시티가 2021년 여름에 이제 영입을 했던 거였는데요. 그 심지어 등번호도 10번을 줬고요. 아구에로가 달고 있던 등번호를 이어받았고 기대감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잉글랜드 선수 아니죠. 잉글랜드를 넘어서
영양반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였고요. 예.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입니다. 예. 결국엔 그릴리시가 지금 유로로 환산했을 때는 1억 1,750만 유로니까 이게 엄청난, 정말 축구 역사상 흔치 않은 1억 유로를 넘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1억 유로를 넘게 기록한 상당수의 선수들이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릴리시는 그 중에서도 좀 이제 손꼽히지 않느냐. 네, 여태까지는 그랬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왜 그러면은 이 선수를 맨시티가 1억 파운드를 들여서 영입을 했는가? 일단 이적하기 바로 이전 시즌에 26경기 출전해가지고 6골 10도움. 이게 그 부상 후 12경기에 빠졌던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건 간에 준수한 공격 스탯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볼 경합 승리 횟수가 230회로 12. 무엇보다도 이제 파울 획득 횟수. 이 선수가 파울 유도를 정말 잘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110회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였고요. 그리고 찬스 메이킹 81회로 3위였고요. 프리미어리그 전체요. 그리고 오픈 플레이에서의 이제 찬스 메이킹이 70회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2위. 그리고 또 이제 빅 찬스 메이킹도 14회로 공동 3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다양한 부분에서 상위권을 에스턴 빌라를 넘어서 당연히 에스턴 빌라에서는 전부 다 1위였고요.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상위권, 그 세부 지표가 특히 좋은 선수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2019-20 시즌, 이때가 이제 빌라가 승격을 했던 때였죠. 그때 이해로 놓고 보더라도 그가 찬스 메이킹 172회로 2위, 그리고 또 이제, 기대 도움 13도움으로 4위, 그리고 또 이제 파울 획득 277회로 독보적인 1위를 기록을 할 정도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 2020-2021 시즌 같은 경우에 부상으로 빠진 경기가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풀 시즌을 치렀다면 더 좋은 기록이 나올 수도 있었다. 그렇죠. 즉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2선 테크니션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도 공개적으로 좀 호감을 표시하면서 영입을 했던 것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 오자마자는 괜찮았어요. 예, 일단 토트넘전에서는 패하긴 했지만은 전반전에만 파울을 4회를 얻어내면서 본인의 장기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홈 첫 경기였던 노리치전에서 골을 신고를 했고, 그리고 이어서 또다시 홈 경기였던 아스널하고의 3라운드 경기에서도 도움을 기록하면서 3경기에서 1골 1도움. 몸값 하나보다 싶었거든요. 예, 그리고 승리도 5대0 대승을 연이어 했으니까 그릴리시 데려와서 효과 보내. 그리고 스코카에서도 뉴 클럽 세임 잭, 그릴리시의 플레이는 팀이 바뀌었지만 유지되는구나. 예,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 데뷔전 라이프치히하고의 경기에서도 1골 1도움을 올리면서 맹활약을 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 데뷔전에서 골과 도움을 동시에 기록한 잉글랜드 선수는 2004년 그 페네르바체하고의 경기에서 그 웨인 루니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지금 그릴리시가 당시 잉글랜드 대표로도 기대를 받고 있었고 여러모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릴리시가 이제 유로 2020도 참가를 하면서 기대치도 많이 높아진 상태였고 관심도 높았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후 성적이 매우 처참했죠. 네, 그 초반에 했던 기록이 다였다. 네. 반짝하고 끝났다. 프리미어리그에서 26경기 3골 3도움. 근데 아까 그 첫 3경기 중에 2경기에서 1골 1도움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 후 2골 2도움이었던 거고요. 챔피언스 리그는 그 데뷔전 1골 1도움이 전부였어요. 예. 그럼 FA컵에서 두 골 넣긴 했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경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약팀들, 하브리그 팀들과 대결을 했던 거였죠. 최종적으로는 공식 경기 39경기에서 6골 4도움으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채우긴 했지만 기대치 1억 파운드라는 가격표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좀 실패한 영입이었다. 실패한 시즌이었다. 그리고 이제 갈수록 더 부진이 심했던 거였는데요. 2022년 기록이거든요. 2022년 10월까지의 기록인데 이때 알리송이 2도움으로 그릴리시 1도움보다 더 많이 도움을 기록을 했다. 올 시즌 전반기에 조금 더 실망스럽다는 얘기들이 더 나왔어요. 게다가 지난 시즌 후반기까지 연장돼서 1년 내내 뭔가 보여준 게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를 영입한 거는 엄청난 골이나 도움 능력을 영입한 게 아니다. 그는 골과 도움 없이도 우리 팀에게 매우 중요한 선수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이 있을 때나 없을 때 혹은 이제 골이 있거나 없거나 상대 수비를 흔드는데 중요한 우리의 부속품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공간 후 파고 들어가는 능력이 좋고 그리고 또 이제 스위칭 플레이를 상당히 잘하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던 거였죠. 하지만 이제 스털링을 내보내는 상황이 나온 것도 결국엔 그릴리시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겠다라는 좀 의미로 받아들여졌는데 오히려 스털링이나 제주스 같은 경우에는 첼시나 아스날에 가서 특히 제주스는 잘해주니까 그래서 그 비판들도 제법 있었죠. 그릴리시와 스털링과 제주스의 득점 공격 포인트를 비교하면서
왜 그릴리시가 남은 거냐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조롱거리가 됐었죠. 예, 뭐 사실 요 얘기는 메시에 대해서도 연결이 돼요. 그릴리시를 영입하지 않았다면 메시가 파리 갈 때 파리가 아니라 맨시티에 올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실제로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좀 있었고요. 예. 결국에 그릴리시가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됐는데 일단 더브라이너도 그릴리시를 좀 두둔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릴리시가 뛰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요즘 시대에는 공격수에게 골과 도움이 매우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많은 수비수들을 본인에게 끌어들이면서 나머지 선수들을 이제 프리 상태로 놓아주면서 이득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약간의 부상을 당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를 다시 되찾게 되어 정말 기쁘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가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릴리시의 장점은 이제 볼을 끌면서 그러면서 상대 선수를 유도해가지고 그렇게 공간들을 창출해내는데 능력이 있긴 한데 문제는 그릴리시가 그렇게 볼을 끌면서 템포를 죽이는 단점도 있긴 해요. 뭐 이제 예. 단점 얘기하시면 또 그릴리시가 오른발잡이로서 왼쪽 예. 수명에서 영향력을 보이는 것은 조금 손흥민 선수를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또 올 시즌 같은 경우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뭐 손흥민 선수가 있으니까 뭐 저렇게 좀 수비수들을 좀 분산시켜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비슷한 뭐 변명 뭐 이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스타일은 좀 다르죠. 예, 손흥민 스타일은 선수는 다르지만- 매우 간결하고 예. 매우 빠르게 치고 가고 그릴리시는 볼을 점유하고 끌면서 그러는 유형이니까 예. 예, 스타일은 좀 많이 예. 다르긴 하죠. 스타일은 다르지만 이제 부진했을 때 그래도 팀에 예. 도움을 주고 있다. 예. 뭐 이런 얘기는 똑같은데요. 예. 실제로 이제 기록을 보니까 그래도 그릴리시가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 선수가 단 한 골도 올리지 못하고 단 하나의 도움도 기록하지 못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장기인 볼을 끌고 가면서 찬스 메이킹에는 능하다는 걸 보여준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볼 캐리 이후에 그 찬스 메이킹 있잖아요. 예. 그 수치인 건데 6회로 메시 다음으로 많다. 메시가 8회로 가장 많고. 예, 그건 확실히 본인의 장기는 보여주면서 이렇게 볼 끌고 가고 찬스 메이킹을 주는 그런 역할들. 그래서 본인 쪽으로 수비수들을 끌어당기는 어그로 역할은 잘하고 그렇죠. 있다. 그렇게 다음 반대편에 공간이 생기고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는 예.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적당히 없어야지. 예. 뭐 아예 뭐 기록이 없잖아요. 예, 구도 포인트가. 그러니까 뭐 프리미어 리그에서 8경기 출전해가지고 한 골이었던 거고요. 월드컵 이전까지요. 예. 그리고 리그컵에서도 나왔는데 골과 도움 하나도 없었고요. 예.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아까 뭐 그 어그로 잘 끌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골과 도움 하나도 없고요. 예, 예, 그러- 커뮤니티 시대에서도 예,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월드컵을 앞두고 또 잉글랜드 대표팀의 문제까지도 직결되니까 잉글랜드의 레전드인 앨런 시어로도 조금 비판적인 멘트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잭 레몬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가 예. 시다. 예. 예,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앨런 시어러가 그날 너무나도 안전한 플레이만을 반복하고 있다. 근데 실제 그렇긴 하잖아요, 그릴리시가. 예. 그러면서 그는 이 팀에서 스타가 되고 싶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플레이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부속품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할 게 아니라 본인의 기존의 능력이라든지 이적력을 생각한다면 더 주도적으로 뭔가 해내기 위한 조금 더 이제 강력한 플레이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뭐 잉글랜드 여자 대표팀 선수기도 했던 예. 이제 카렌 카니 같은 경우는 첫 시즌에 맨시티에 와서 어려움을 겪는 선수는 그가 처음은 아니다. 심지어 칸셀루와 로드리도 처음 맨시티에 왔을 때 어려움을 겪었다. 맨시티는 매우 다른 특정한 방법으로 플레이한다. 이것이 맨시티가 최고인 이유이다. 그릴리시도 이 방식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 두둔을 하긴 했죠. 예, 뭐 결과적으로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래도 중용을 했고 많은 출전 시간을 줬고 경계적으로 두둔해준 이유는 전술적인 역할 우리 팀에는 잘 녹아들고 있다라고 한 거니까 뭐 감독이 사실 좀 이제 안 좋아하면 그게 더 문제잖아요. 뭐 일단은 기회는 계속 주어졌고 월드컵에서는 좀 어땠을까요? 네, 월드컵에서 뭐 출전 기회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가 다 교체 투입이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란하고의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란전 그릴리시의 골이 그 잉글랜드가 가장 많은 패스 플레이에 이른 월드컵의 역사상 그 골이었어요. 그래서 35번의 패스 끝에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그릴리시가 거기서 기능적으로 그 역할을 잘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어쨌건 간에 그래도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면서 본인의 장기인 파울 획득을 조별리그에서 9회를 획득하면서 메시, 네이마르와 함께 공동 3위를 기록했는데요. 1위인 이스마일라 사르는 마네가 빠지면서 사실상 그 세네갈이 사르를 그 아이솔레이션으로 1대1에 계속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얻어낸 거고 가비는 스페인이 워낙 점유를 많이 하니까 이제 파울을 많이 얻어낸 거고 그리고 그릴리시 같은 경우에 선발 출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정말 놀랍죠. 놀라운 기록이라서 그릴리시 갖고 있는 장점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오히려 월드컵 이후에는 확연하게 뭔가 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리버풀하고의 경기에서 교체 투입됐었고요. 그 다음에 리즈하고의 경기에서
월드컵 이후 첫 선발 경기였는데 이때 이제 2도움을 올리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죠. 예, 도움뿐만 아니라 이날은 슈팅도 5개나 때리고 또 기회 창출 3개에 공도 많이 획득하고 파울도 많이 얻어냈고 그러니까 이 경기는 조금 리즈가 조금 이제 맨시보다 한 수 아래 전력이긴 해도 그릴리시가 뭔가 지금까지의 비판들을 좀 네. 받아들이고 그걸 좀 구현해냈던 경기 같아요. 적극적으로 플레이했죠. 제가 본 맨시티 와서의 그릴리시의 가장 좋은 활약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가.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치열하고 팽팽했고 어떻게 보면 전반전 내용으로 보자면 패배할 수도 있었던 첼시와의 경기에는 쪼코로 들어가서 나란히 조금 이제 같이 조금 비판을 받던 마레즈와 네. 결승골을 합작을 했어요. 60분에 들어가가지고 63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교체 투입되고 3분 43초 만에 그릴리시의 크로스를 이제 마레즈가 밀어 넣으면서 골을 합작을 했죠. 결승골이었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펩 가르디올라가 본인을 천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왜냐면 에버턴전이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왜 81분까지 단 한 명의 교체 카드도 쓰지 않았냐는 질문을 들었는데, 난 그걸 노트에 적었다가 하프타임에 이걸 생각했고 오늘 경기에서 시행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약간 이건 기자들을 좀 조롱하는 약간 그런 얘기인데요. 약간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릴리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했는데요. 원래 본인은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교체 투입을 하라고 지시를 하진 않았었대요. 예. 마레즈한테 그걸 했는데 그래서 마레즈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준비를 할 때 왠지 자기도 나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본인도 그냥 땀복을 입고 나가가지고 몸을 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들어가게 된 거. 어떻게 보면 그런 적극적인 행동이 그러니까요. 가르디올라 감독이 넣게 만든 거 아닐까? 원래 가르디올라 감독은 조금 뒤에 넣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렇게 몸도 풀고 하니까 쟤 좀 뭔가 열심히 하려나 보네. 의욕 보이네. 이게 좀 감독으로서는 뿌듯하잖아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몸을 대표. 네. 이 녀석 의지 좀 있네. 한번 넣어볼까? 근데 또 이게 적중했으니까 네. 뭐 잘된 케이스다. 굉장히 잘 풀렸다. 그리고 이제 첼시전에서 이제 도움을 올리면서, 첫 프리미어리그 34경기 3도움이었는데, 최근 프리미어리그 3경기 3도움을 올렸다라는 그런 이색 기록도 수립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릴리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맨시티 왔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다. 1억 파운드라는 이적료도 부담스러웠고, 거기다가 이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그런 전술적인 그런 색채 같은 것들도 너무나도 정교하게 이제 플레이들이 되다 보니까, 적응하기가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이게 또 안 될 때 고백하면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좀 살아났으니까 본인도 편안하게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적응했다. 그렇죠. 그런 선언이죠.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정작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뭐라고 했냐면요. 내 축구 간단하다. 볼이 없을 때 달리고 볼을 가지고 있을 땐 본인의 위치를 지키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하는 방식의 플레이는 힘들지 않다. 매우 간단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얘기를 보니까 이제 요한 크루프의 말이 생각이 나네요. 가장 간단한 게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거 너무 이제 이 말은 그런데 실제로 그 위치를 지키는 걸 아주 태밀하게 얘기하니까. 어쨌건 이 얘기가 나온 게 그릴리시에 대해 인터뷰에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당신 축구 어렵다는데 딱 이러면서 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사실 가르디올라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인터뷰가 아니었나 싶긴 한데요. 어찌됐거나 그릴리시의 활약은 또 큰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도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 경기에도 곧바로 이제 교체 투입됐었거든요. 맨유하고의 경기에서. 근데 57분에 교체 투입돼가지고 또 63분에 골을 넣으면서 이때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역전패를 당했죠. 논란에 저희도 영상으로 분석해드린 동점골 이후 메뉴가 기세를 뒤집었는데 어찌됐거나 그릴리시의 효과, 특히 그릴리시의 최근 상승세는 이어졌다. 그것도 흔치 않은 헤딩골이었죠. 근데 어쨌건 간에 맨시티가 그릴리시를 영입한 이유는 원래는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의 미드필더 파트너로 이제 쓰려고 영입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맨시티가 구조 자체가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에 10번형 선수를 2명 배치하는 형태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역할을 원래 베실바하고 케빈 데브라이너가 했었는데 베실바가 원래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적설이 강하게 연결되는 와중에 그릴리시가 떠오른 거였죠, 사실. 그리고 베실바가 떠나고 싶어 하는 게 잉글랜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게 크긴 하거든요. 특히 이제 맨디하고 예전에 SNS에서 둘이 이제 농담을 주고받다가 이제 초콜릿 이 이모티콘을 썼는데 인종차별. 둘이서는 이제 장난으로 한 거였는데 그걸로 이제 인종차별주의자로 몰고 가니까 베실바가 거기에 대해서 잉글랜드 언론들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그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크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베실바하고 데브라이너하고 둘 다 중앙에서도 오른쪽을 선호하거든요. 왼쪽보다는. 둘 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걸 선호하는데 케빈 데브라이너가 있다 보니까 베실바가 왼쪽에서 뛰어야 됐거든요. 그러면서 한동안은 조금 힘들어했어요. 물론 지난 시즌부터 거기서도 잘하게 됐지만은. 근데 그릴리시가 원래 빌라에서 뛰던 역할이
그쪽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메잘라 역할을 가장 잘했던 거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영입을 한 거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펩 가르디올라 감독도 난 그를 완벽한 10번으로 만들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말은 10번이지만은 사실상 더블 10을 쓰는 거기 때문에 예. 맨시티가 그 얘기인 거였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뭐 더브라이너가 뭐 앞으로도 올라가고 측면으로 빠지고 그릴리시가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뭐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릴리시에게 명확한 내가 롤을 갖고 있고 계획을 갖고 있고 내가 그릴리시를 이렇게 투자한 거는 큰 그림이 있는 거야 라고 좀 얘기를 해준 거죠. 워낙 논란이 좀 많으니까. 예. 흥미로운 거는 이제 뭐 그릴리시 본인도 그러니까 자기는 8번형 선수라고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더브라이너에 대한 그 존경심도 상당히 표현을 했었거든요. 예. 더브라이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프리미어리그의 나의 우상은 현재로서는 더브라이너라고 얘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빌라 시절에 실제 뭐 역할도 공격형 미드필더로 106경기 가장 많이 뛰었고 왼쪽 윙으로 이제 76경기 두 번째로 많이 뛰긴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부상자들이 많다 보니까 왼쪽 윙 역할을 했던 거였거든요. 예. 예, 그리고 뭐 실제 히트맵을 보더라도 중앙에서 왼쪽으로 빠지는 형태로 상당히 많이 뛰었던 거였는데 정작 맨시티 와서는 윙에서 계속 뛰고 있죠. 예. 예. 사실 뭐 이 포지션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미드필드 라인에 다른 대안들도 많다 보니까 그리고 베실바가 안 떠난 것도 있고요. 그렇죠. 남아있기도 예. 하고요. 그리고 그릴리시를 어쨌건 간에 측면에서 뛰게 하면서 중앙으로 조금 적응시키게 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문제는 측면에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중앙으로 이동을 못 시키는 것도 있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릴라 감독의 계획과 사전된 플랜보다는 조금 잘 어그러졌고 네. 그릴리시 본인도 가장 본인이 잘하는 위치에서 뛰고 있지는 못하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여전히 뭐 그릴리시의 역할은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이든 교체든 나올 것 같고 네. 그 얘기는 이제 손흥민 선수와 같은 위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네. 왼쪽을 기반으로 한 반대발 윙어로서 맞대결을 펼치게 될 것 같고 네. 뭐 양 팀의 컨디션을 볼 때는 이제 토트넘은 벤탄쿠르가 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조금 네. 관건일 것 같고 그렇죠. 맨시티는 이제 혼란의 공격 파트너를 토트넘의 3백 혹은 5백을 상대로 어떻게 구성할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포든하고 마레즈를 좌우에 배치해가지고 폭을 조금 더 넓히는 형태로 측면 공략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릴리시나 이제 베실바를 배치시켜가지고 조금 더 이제 좁혀가지고 들어오는 형태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예, 또 칸셀로가 최근에 왼쪽 측면에서 공격 가담력이 좋다 보니까 칸셀로를 또 전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봤을 때는 뭐 맨시티는 어찌됐거나 이번 경기는 변칙보다는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을 내세우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런 가운데 사실 이번 경기 뭐 그릴리시는 최근 상승세고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를 잘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맞대결을 하게 되는데 네. 그릴리시가 이제 맨시티에 오기 직전 시즌에 사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개인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갑자기 실시간으로 올렸던 일이 있었어요. 네. 그때가 이제 FA컵 16강전이었을 겁니다.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였는데 손흥민 선수가 도움 헤드트릭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토트넘이 5대4로 졌고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안첼로티 감독과 악수하기도 했고 굉장한 그 칭찬을 받았는데 뭐 위치상으로도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을 그릴리시와 마찬가지로 썼는데 왼발로 이때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리면서 어시스트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릴리시가 손흥민의 이 크로스는 앱솔루트 스캔들이다. 너무 좀 충격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좀 나는 뭐 이제 좀 칭찬하고 좀 이제 메시지를 남긴 일이 있었습니다. 약간 근데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릴리시 본인도 원래 이전까지는 항상 인터뷰에서 그 플레이메이커들에 대한 얘기들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더브라이너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원래 어렸을 때 우상도 폴머슨이었고 예. 그 아스날에서 뛰었던 그 예. 플레이메이커였죠. 예. 그 외에도 뭐 자기가 좋아하는 10명의 뭐 플레이메이커들 얘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어쨌건 간에 맨시티에서 윙 역할을 맡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윙 역할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윙으로서의 롤모델로 손흥민 선수를 조금 고려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실제로도 이게 실시간으로 다른 팀들의 경기를 뭐 보는 선수들이 있긴 한데 올리기까지 하고 조금 세밀하게 봤다는 얘기고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 퍼포먼스가 워낙 또 득점보다는 어시스트에 집중했던 그 본인의 형향과 좀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참고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라와 토트넘 경기할 때도 둘이 따로 얘기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고 네. 맨시티로 이적했을 때도 또 두 선수가 개막전에서 만났을 때 이때도 손흥민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죠. 좀 네. 따로 얘기하고 또 그릴리시가 심판한테 항의하니까 네. 손흥민 선수가 말리는 모습까지 네. 나왔으니 조금은 두 선수의 친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정작 기사 붙인 거는 예. 조금 안 좋은 내용이죠. 근데 예. 이거는 왜냐면은 토트넘 출신 미드필더인 그 제이미 오아라가 이제 예. 한 얘기니까요. 토트넘 스타 손흥민이 그릴리시보다 더 낫다. 예, 이 얘기가 당시에 그릴리시가 1억 파운드를 기록하고 맨시티에 갔는데 정작 그 경기에서 토트넘이 이겼고 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네.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시즌의 결국에는 득점왕을 차지했는데 그렇죠. 실력만큼 저평가된 선수다라는 얘기들이 한참 나올 때였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아니 손흥민도 그 정도 가치가 안 되는데 무슨 그릴리시가 1억 파운드야?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리고 글리시가 어쨌건 간에 예, 좀 오버페이에서 영입한 건 맞죠. 근데 그렇죠. 잉글랜드 선수니까 그렇죠. 원래 안 그래도 잉글랜드 리그들이 약간 거품이 붙거든요. 프리미엄이 붙는데 거기에다가 잉글랜드 선수는 더 붙죠. 예. 메가이어 이적료가 그렇게 나온 것도. 예. 그래서 사실 지난 시즌에는 분명히 이 몸값 때문이기도 해서 손흥민 선수가 그릴리시보다 낫다라는 얘기들이 영국에서 좀 나왔는데 올 시즌 전반기에는 좀 나란히 부진 논란이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두 선수 다 9월경에 있었던 경기에서 골을 사이좋게 기록을 했었죠. 그러면서 침묵을 깼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후반기를 봤을 때는 사실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조금 그 아쉬운 부분들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뭐 페리스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긴 했지만 뭐 최근에 중요한 경기들에서 분명히 조금은 한참 좋을 때보다는 안 좋은 모습이고 반면에 그릴리시는 월드컵 이후 꾸준히 상승을 타고 있으니까 이번 경기 조금은 두 선수에게도 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손흥민 선수한테도 어쨌건 간에 맨체스터 시티가 좋은 기억이 있죠. 예. 예, 지난 시즌 토트넘이 그러니까 그 더블을 기록했는데 맨시티 상대로 그 중심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있었죠. 연속으로 이제 골을 넣으면서.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뭐 지난 시즌뿐 아니라 역대적으로도 맨시티를 상대로는 좀 장했던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라인 올리는 팀한테 강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예전에 토트넘은 상대가 이렇게 라인을 올릴 때 그걸 버텨내면서 한 방 찔러줄 수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힘을 쓸 수 있었던 거였는데 지금의 토트넘은 밀리는 거예요, 계속. 버텨내고 역습할 때 타이밍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역습으로 나갈 기회가 나오지가 않는 거죠. 특히나 뭐 페리시치가 온 이후엔 조금 더 공격 템포가 늦어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는 본인이 맨시티 킬러라는 것을 또 한번 입증해야만 지금까지의 우려의 시선이라든지 지금 솔직히 토트넘 팬들조차도 현지에서 설문조사를 보면은 손흥민을 빼야 되는 거 아니냐까지 나오니까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 또 맨시티도 뭐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승 경쟁의 희망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릴리시 선수가 최근의 활약이 우연이 아니다, 반짝이 아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또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한국 시간으로 1월 20일 금요일 새벽 5시 킥오프하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그릴리시 선수의 측면 공격 맞대결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경기 주요 상황들 현지 반응은 어떤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의 분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